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요즘 비트코인이 광풍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비트코인의 원천 기술인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고 이게 산업과 금융분야에서 가지는 의미,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는 이 광풍인 비트코인 자체에 대해서도 좀 집중 토의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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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에 뵀을 때는 그 비트코인 우리나라 거래소에 근무하시더니 네. 이제는 좀 아예 블록체인으로 원천 기술로 가셨군요. 네. 이제. 아니 뭐 마찬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지금 뭐 정부 규제라든지 네. 이 업계 상황상 우리가 또 지혜롭게 네. 또 이 암호화폐 거래 이런 네. 것들을 우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 민관이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제가 업계 출신으로 또 이제 새로운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안드리기 위해서 협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죠? 네네. 네. 자, 그래서 오늘 좀 어려운 얘기는 좀 설명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기술적인 얘기 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무슨 분산원장 이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얘기 좀 해주시고 최평론가님도 오랜만에 네, 안녕하세요. 잘 네. 계셨죠? 네, 오랜만에 오셨으면 오늘 밥값을 좀 하셔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비전문가가 보는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 네. 뭐 이런 거 좀 많이 좋습니다.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고서 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보고서 내용 잘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도원 연구원은 세 분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좀 딴지를 거는 뭐 그런 거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이렇게 일일이 다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하는 네. 거는 세 분이 다 나오신 분들이 전부 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각각 다른 분야에서 보는 네. 관점들이 있으신 분들이라 어떤 얘기가 나올 건지 미리 우리 시청자들한테 얘기를 좀 해놓고 시작하려고 네. 했습니다. 처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거. 네. 자, 들어가 보죠. 자,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가기 전에 우리 3차 산업혁명 얘기했었잖아요. 불과 얼마 전에. 그러니까 산업혁명 다음에 무슨 그 3차 산업혁명 뭐 정보화혁명 뭐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아예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의 제일 또 그래도 핵심에 있는 게 이게 블록체인 아닐까. 21세기 그 이전이 모든 게 다 인터넷으로 세상을 바꿔놨다 그러면 이 그린스판의 신경제가 인터넷이라 그러면 이제 새로운 세상은 새로운 신경제는 블록체인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비트코인 얘기는 많이 했어요 저희가. 근데 비트코인이 뭐예요 도대체? 비트코인 암호화폐고요. 암호화폐는 크립토 커런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분산 컴퓨팅의 암호화 기술을 결합해서 뭐 은행이라든지 그런 중앙 기관이 없이도 개인 간에 서로 장부 하나씩을 기재하면서 화폐 단위를 주고받는데 그게 네. 뭐 더블 스pen딩, 이중 지불이라든지 네. 그 내역의 오류가 없이 다 차근차근 쌓이는 겁니다. 네, 그게 네, 또 네. 암호화돼 가지고 나중에 그걸 위변조하기도 어렵고요. 네. 그런 블록체인 기술, 장부 기술, 아까 말씀하신 분산 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화폐 단위를 주고받는 게 비트코인이고요. 네. 이게 오픈 소스니까 이제 사람들이 비트코인 말고 다른 걸 만들어 보자. 뭐 그래서 나온 게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은 거기다가 또 더 기계의 지갑까지 해서 약간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부르는 거래를 프로그래밍하는 뭐 또 그런 어려운 것까지 덧붙여가지고 더 원래- 고도화한 겁니다. 원래 예. 새로 나오는 건 좀 더 좋아해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비트코인이 뭐 금이라면 이더리움은 은 뭐 이렇게 된 거고요. 네. 그 뭐 그렇게 해서 지금 한 1000여 종의 그 암호화폐들이 지금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2145년까지 2100만 단위까지만 그렇죠. 발행이 된다라는 희소성을 좀 지니고 있어서 네. 저는 이따 좀 논의해 보면 좋은 게 이게 새로운 시대의 그 렌트 시킹, 즉 지대 추구 비즈니스가 아닐까.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서 열광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좀 관점도 갖고 있는데요. 예컨대
아까 말씀하신 지난 시절에 이제 인터넷 혁명 때도 사실은 지대 추구형 비즈니스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네. 예컨대 이메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아이보를 관심도와 이제 접점을 끌어당긴다든지 그때 네. 이제 얘기했던 게 다음이나 네이버는 서울역 광장이다. 그거를 인터넷 세상에 만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사실 지대 추구의 인터넷 버전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에서는 비트코인이 2145년까지 2100만까지만 이 장부상에 기재가 되니까 그것의 사용 권리인 비트코인 단위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금융기관까지 뛰어드니까 점점 가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 그런 걸로 이해하는 측면이 좀 더 그러니까 버블일 수도 있는데 약간 이런 지대 추구형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다층 그럼 예. 이더리움은 희소성이 없는 건가요? 이더리움도 희소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은 좀 더 복잡한 알고리즘을 지니고 있고 네. 약간 이제 더 복잡합니다. 그것도 예. 뭐 하여튼 총량은 제한돼 있다. 예, 그것도. 총량이 제한되지 않은 화폐들이 좀 드물고요. 대부분은 이 비트코인의 정신에 따라서 캡을 씌워놨습니다. 네. 여전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도 그래서 몇 분 안 걸린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여전히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를 듣는 분들은요. 그런 전문 용어 이렇게 막 튀어나오면요 못 알아듣습니다. 네, 일단. 네, 그래서 그렇죠. 최평론가님께 다시 저는 한번 조금 다르게 고방을 이해를 좀- 해요. 네, 그러니까 네. 비트코인을 테크놀로지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대중들이 너무 어려워해요. 어려워요. 하지만 테크놀로지는 저는 아주 쉽다고 생각해요. 제 이름 보세요. 네, 0과 1이잖아요. 네. 비트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코인은 동전인데 네. 비트는 디지털의 단위니까 네, 디지털로 만든 코인일 뿐이에요. 제가 궁금한 건 이건 실체일까? 금이나 네. 은처럼 네. 물질처럼 잡을 수 있는 걸까? 근데 이 기술을 조금 이해하고 나면 실체는 있다. 이건 사라지거나 증발하거나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지 않는다. 그냥 존재하고 있어요. 네. 다만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지 않고 디지털 공간에 존재하고 있을 뿐이죠. 네. 이 코드로. 그럼 일단 실체가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 다음에 이게 화폐라는데 왜 화폐지? 그러면은 양자가 거래를 할 때 네. 내가 비트코인으로 지불할게 받을래? 오케이. 그러면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것은 얼만큼 네트워크에 확산되는가,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많아지는가에 따라서 비트코인은 굉장히 통용 범위가 넓을 수도 있고 아무도 안 쓰면 그냥 이건 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여기서 혁신적인데 한 건 뭐냐면 화폐는 국가가 발행하고 네. 중앙은행이 발행해요. 주체가 명확해요. 네. 제가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금본위 화폐. 이 종이로 된 돈이 이게 뭐야? 종이잖아. 근데 거기에 찍혀 있는 숫자를 인증하기 위해서 국가가 그만큼의 가치를 우린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통화를 발행하는 만큼 국가가 보증하니까 걱정 말고 통용하세요. 라는 개런티를 하는 강력한 주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한 가지 이게 뭐지 했던 게 발행 주체가 없어요. 개발자는 있어요. 네. 뭐 이 나카모토 사토시. 그 해서, 예. 개발자도 지금 유령의 가공의 미지의 개발자. 개발자.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다수의 미지의 개발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발명한 건 맞는데 이걸 누가 개런티하지 않아요. 다만 사용자들이 쓰는데 P2P 서비스처럼 자, 이 둘이 거래했고 우리는 비트코인을 주고 받았지. 비트코인을 준 대신 나한테 피자 줬지. 그럼 그 장부가 붙어 다니지.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대조를 해보면 이 짝이 딱 맞아야 되니까 서로 거짓말할 수 없지. 그러면서 이 돈은 계속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치가 올라가느냐 하면 거래 가치보다는 일단 제가 보기엔 소장 가치예요. 저게 뭔가 나중에 뜰 것 같아. 그럼 지금 제가 보기에는 화폐라고 인정하긴 어려우나 이걸 가지고 싶어하는, 보유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 자체가 거래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저도 비트코인을 0.03 비트코인을 샀더니 하루에 그만큼 살 수 있대요. 19만 원 주고 샀더니 지금 한 50만 원 가까이 됐어요. 한 달 반 사이에. 한번 쏘세요. 그래서 그때 네. 제가 200만 원 할 걸. 아니 2천만 원을 좀 내가 다 몰빵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많아지지 하면 경제학에서 너무 간단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공급은 지금 제한돼 있는데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걸 너무 기술로 접근하지 말자. 지금은 이건 뭔가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지금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은 제한돼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뿐이다. 문제는 발행 주체가 개런티한 가치의 총량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걸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뚝뚝 떨어져서 다시 2009년처럼 제로가 될 수도 있고 이 지구인 중에 지금 비트코인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지? 앞으로 저는 확산될 거라고 봐요. 네. 더 많이 관심을 가지면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조금 다르게 좀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가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뭐냐면 인간들이 화폐를 쓰게 된 이유는 사실은 인간은 내가 생산하는 것과 상대가 생산하는 걸 서로 교환을 하면 같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게 동굴 속에 남아있는 기록이죠. 그래서 제가 소를 잡아서 내가 소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나한테 물고기 100마리 줘 라고 해서 그 거래가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화폐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오늘 제 친구가 2마리밖에 못 잡았어요. 98마리를 나중에 줘야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래 장부를 만들어 놨을 때 지워질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놈이 와서 그거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중앙 기관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그것들의 거래 단위로서 종이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이로 보관해야 나중에 받을 것도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화폐를 유통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을 코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커런시라는 단어를 쓰면서 약간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 이거는 분산 원장으로서 우리는 같이 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장부를 다 같이 쓰고 있는 거고요. 김열매는 소를 갖고 있고 이거의 가치는 1이다. 그리고 물고기의 100마리의 가치와 같다라는 것이 어디서 얼마씩 거래되고 있는지를 소수점 8자짜리까지 디지털화해서 정확하게 장부를 같이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코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코인이 왔다 갔다 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의 합의체의 분산 원장을 다 같이 갖게 된다는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것도- 화폐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는 듯한. 그것도 조금 다른 네. 관점의 얘기를 그렇죠.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사실 이게 기술적으로는 맞는 얘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 어떤 네. 뭐 디지털 동전을 제 컴퓨터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네, 이 클라우드 장부, 맞습니다. 그 비트코인 이용자들마다 하나씩 갖고 있는 클라우드 장부상에 내가 스펜딩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글로벌 전자화된 그렇죠. 돈에 대한 등기부 등본이다. 예, 이게 왜냐하면 어디서부터 흘러와서 이런 내역도 다 같이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김열매 돈이 거기 있다라는 거가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서 김열매가 네. 사용할 수 있는 돈이 거기에 있는데 그게 김열매 거라고 이름표가 안 붙어 있고 그렇게 네.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물쇠를 열어서 스펜딩할 수 있는 열쇠를 제가 가지고 예, 있으면 김열매님이 쓸수 갖고 있는 계시면 거죠. 쓸 수 있는 거죠. 김열매 맞습니다. 의원님이. 네. 어쨌든 약간 좀 이제 비트코인 자체 설명보다는 분산 원장 개념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는 이게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고 해주시는 분산 원장입니다. 건데, 네. 두 개가 똑같은 거다라고 뭐 같은 걸 수도 있지만 또 좀 네. 다른 걸 수도 있어서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 김도원 연구원의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네, 뭐 각 분야에 되게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약간의 제가 뭐 의문을 제기하자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공급 곡선이 거의 수직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수급에 의해서 수요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투기적 수요일 수도 있고. 근데 과연 우리가 달러를 쓸 때 미국 달러의 총량 가치를 우리가 알고 쓰나요? 비트코인의 총량 가치를 우리가 모른다 해서 이 가치가 변할까요? 저는 최근의 화두는 2140년, 2150년, 글쎄요, 우리 세대 과연 얼마나 거기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공급은 무제한이라고 봅니다. 제가 월 1년 단위에 나오는 캐시는 정해져 있지만 결국 인지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무제한이 됐다. 그래서 철저히 수요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간 스페큘레이터가 붙은 것 같고요. 그래서 글쎄요, 이거를 뭐 밸류에이션을 논하고 이럴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투기적 수요에 의해서 오픈, 상위가 열려서 뚜껑이 열린 상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수평 의원님 이게 네. 이제 이 정도 가지고 지금 아주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네. 하나 더 드릴게요. 이제 경제학 쪽 그것도 이제 화폐금융론 쪽의 네. 관점에서 보면 이게 비트코인이 통화가 되려면 우리가 이제 통화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게 지급 결제, 그러니까 그렇죠. 거래 기능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치 방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가치 조정의 수단이니까 이 두 가지 확실하게 안정돼야지만 통화를 쓸 수 있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은 그 두 가지가 다 없잖아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화폐는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개념은 제일 중요한 건 표준화예요. 이게 달러든 원화든 그렇죠. 위안이든 표준적으로 그럼 고기는 600g에 얼마 정찰제 가격이 있고 그다음에 이 지금 뭐 다른 사람이 팔을 내가 몇 단 가지고 있는데 교환하려고 하는데 이 각각 숫자를 붙여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 텀이 발생할 수도 있고 양이 딱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이걸 뭐 화폐로 지불하고 거스름을 받고 그래서 여기서 계산은 끝난 거야
특정 시점에 결국은 이 사려는 구매자와 공급자가 스팟하게 만나고 지나가는 게 시장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시장 접점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중간에 매개를 하는 게 통화인데 이 통화는 누가 발행을 했고 은행으로 가져오면 이만큼의 가치는 보전해 드립니다라고 하는 약속이 돼 있는 건데 비트코인은 다 각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가 다른 말로 좀 표현을 드리면 화폐의 민주혁명이 일어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중간에 개런티하는 거간이 국가인데 중앙은행이고 그게 빠졌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개 껍데기 시대로 돌아간 거예요. 비트코인은 껍데기가 비트코인이지 말씀하신 대로 장부가 따라다녀요. 지금 그 안에 1메가바이트의 양이 만내 정내하고 이제 개발자끼리는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거래가 굉장히 붙어 나가니까 이걸로 거래량을 다 커버 못할 것 같은데 2메가로 늘릴까? 이걸 가지고 지금 개발자 그룹과 채굴자 그룹이 싸워서 최근에 비트코인도 비트코인 캐시가 또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진화를 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저는 대중이 이것을 계속 쓸 것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145년 채굴이 끝나는 시점 혹은 그 이후까지 비트코인은 통용될 텐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쓸 것인가는 자기의 의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량이 이게 우주 빅뱅 이론처럼 무제한 팽창할 수도 있고 쪼그라들어서 블랙홀로 슉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정말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거예요, 미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자는 이걸 툭 던져놓고 왜 국가가 보증하는 화폐만 쓰십니까? 이걸로 거래를 좀 해보시죠. 근데 이게 거래를 해보면 훨씬 안전해요, 기술적으로 보면. 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 기업이나 개인들이 난 안전한 게 좋아. 국가가 통용하는 화폐가 무슨 의미야? 나는 거래하는 사람하고만 늘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의 효용 가치, 그러니까 유즈밸류가 발생을 하면 이것은 확산될 수 있다. 뭐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이 하나의 화폐로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처럼 비트코인으로 통일될 거야 이런 망상을 안 가져도 돼요. 일정한 필요에 의한 그룹들이 이걸 늘 써나가고 있다면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굳이 유사화폐라고도 하고 가상화폐라고도 하고 기술적으로 이제 암호화폐라고도 하셨는데 이것의 가치는 적정 유지되지 않겠는가. 근데 적정 수준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풍이라고 부를 정도의 막 급등락이 있으면서 지금 최근에 보면 비트코인이라는 존재를 사람이 인지한 순간 이게 업다운은 굉장히 심한데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전 아직은 정점까지 안 간 것 같아요. 더 많은 지구인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써보고 아 이런 거였어? 별거 아니네 안 쓸래. 나는 이거 괜찮은데 계속 쓸래. 하는 균형점에 도달할 때 비트코인의 가격은 안정화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히 좀 어려워요. 그렇습니까? 뭐냐면 제가 여전히 네. 질문이 이제 보충 질문이 그 김 대표님한테 좀 다시 질문을 드리고 제가 이 컵을 1 비트코인에 샀으면 내일도 1 비트코인에 이걸 되팔 수 있다는 보장이 돼 있어야 되는데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 오늘은 비트코인 하나에 컵이 1개고 내일은 2개예요. 네. 그러다 그 다음날 다시 1개가 돼. 네. 이렇게 되면 그런 가치 등락이 심한 화폐를 가지고 어떻게 서로 거래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 가지고도 거래할 수 있고 주식 가지고도 거래할 수 있어요. 주식의 가치가 네,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사람들이 주식 가지고는 거래를 안 하잖아요. 가치 등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제일 궁금한 거죠. 지금 가장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화폐라는 이름은 발명가가 붙여놓긴 했는데 시장에서 이것이 아직 화폐 기능은 못하고 아까 우리 김 연구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기적 아이템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이건 소장품 아닌가? 지금까지는 취미로 수집하는 그러니까 우표일 수도 있고요. 미술품일 수도 있고요. 이 아트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이해가 쉽더라고요. 누군가 이런 혁신적인 테크놀로지로 돈이야! 라고 이 제목을 붙여서 타이틀을 붙여서 시장에 툭 던졌는데 쓰면 쓸 수도 있어요. 쓰라고 기능이 붙어 있는 거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너무 무서운 게요. 2009년에 개발이 됐고 2010년에 첫 거래가 피자 2판을 10,000 비트코인을 줄 테니 파시오. 거래가 성립됐단 말이에요. 그 10,000 비트코인이 지금 한 6년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7년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뭐 1,000억도 넘는 피자를 사 먹은 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격의 가치의 급등락 때문에 지금은 약속된 표준화된 매개로 화폐는 매개물이기 때문에 쓰기는 어려운데
그렇다면 이게 이 가치 안정성을 유지할 때까지는 이게 다 분배가 돼봐야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배가 돼봐야 알 수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소장품인데 조금이라도 먼저 선점한 이게 우리가 항상 퍼스트 무버스 이니셔티브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 작동하는 게 저는 똑같은 걸 뭘 느끼냐면 우리 컴택통 신드롬이라고 있었어요.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그때 제가 인터넷 개발업체 벤처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뭐 1억 원.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5천만 원. 1,000만 원 떨어지는데 그 다음에 길거리 현수막이 붙어요. 홈페이지 만들어 드립니다. 30만 원. 이렇게 돼요. 그렇죠. HTML 코드라는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소스 코드 기술 하나를 가지고 처음에는 희소하니까 저게 뭐야 해서 1억짜리가 1,000만 원 되고 100만 원 되고 10만 원 되고 하는 게 불과 한 4, 5년 걸렸거든요. 비트코인도 그런 흐름 아닌가? 지금 뭐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다 이걸 보유하고 쓰고 나면 이런 거였어? 하고 가치 안정성은 찾아갈 텐데 이 지금 속도는 개발된 지 한 8년 됐으니까 말이죠. 앞으로 이게 지구촌에서 다수의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별거 아니야 할 때까지 한 5년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면 뭐 많이 한 것 같고 좀 넘어가서 자, 블록체인과 분산 원장의 기술. 아까 김열명 연구원이 간단하게 좀 설명을 했는데요. 그것도 좀 사실은 시청자들이 듣기 좀 어렵거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한번 다시 한 번만 딱 이 분산 원장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더 쉽게 제가 설명하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자체가 원래 어려운 내용이고요. 네. 우리가 이제 저는 거래 기록을 남기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분산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이게 한국말로 바꾸면서 분산이라는 말이 네, 왜 괜히 뭔가 분산 표준 편차 이러면 골치 아파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쪼개놨다라는 걸로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그냥 우리 모두가 원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거래하는 것들을 책을 쓰는데 한 페이지가 새로 생기면 우리 모두가 똑같은 원장을 갖게 되고 신규 블록이 하나 생성되면서 앞에 블록이 생성된 이후에 발생한 모든 거래를 암호화해서 새로운 블록에 담게 되면 동시에 네트워크상에서 우리는 그 새 블록을 내 서버에 내 디스크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산 원장이라는 개념은 다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이 거래를 파괴시켜야지라고 했을 때 한 놈의 중앙 집중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명 중에서 3개를 동시에 바꿔도 사실은 2개가 살아있으면 증명이 가능할 수 있고 3개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놔야 뒤집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은 한 번도 조작이 되지 않고 이 투명성이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4차 산업혁명에 엄청나게 쓰이게 된다면서요? 네, 저는 그럴 블록체인 거라고, 기술이. 네, 저는 네. 그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이게 돼요? 그게? 사실 이제 이게 인터넷 혁명 이후에 큰 혁명이다 하는데 저는 인터넷 혁명이 진행형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인터넷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서버와 클라이언트 방식으로 웹페이지를 접속을 해서 아이디 패스워드로 접속을 하는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쓰고 있고 네. 그것들이 점점 용량이 커지면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지금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지금 4차 산업혁명 하면 대부분 많이 떠올리시는 게 IoT, 사물 인터넷 많이 생각하십니다. 사물 인터넷이 됐을 때 제가 최근에 전기밥솥 사면서 조금 놀랐는데요. 전기밥솥도 전화기랑 걸어가지고 밖에서 밥하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사물 인터넷 생각하시면 자동차, 텔레비전, 집안에 있는 가전들이 다 칩을 달고 뭔가 원격으로 조정이 가능해지겠죠. 그런데 저는 전기밥솥이 저한테 명령을 제가 24시간 밖에 돌아다니는 동안에 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게다가 제가 밥을 몇 시에 먹는지, 집에서 불을 몇 시에 켰는지, 텔레비전을 몇 시에 봤는지 정보가 제 집 밖으로 나가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든 데이터 서버든 갔다 오는 것 자체가 저는 싫어요. 저의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쓸데없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암호화돼서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네트워크 상에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물 인터넷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데이터를 멀리 보냈다가 다시 우리가 그 서버에 저장해 놓고 쓰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네트워크가 굉장히 다양해지는 레이어가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세상으로 또 간다. 그래서 이거는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닷컴 버블 이후에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것이 크게 나타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산업 쪽을 주로 좀 많이 봐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 산업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 IT 쪽이 아닌 가상 쪽이 아닌 네. 일반 우리 보통 사람들의 실생활의 산업들이 있잖아요. 네네. 어떤 식으로 바꿔줄까요? 뭐 이제는 IT가 아닌 게 없는 상황이죠. 사실은 가상 공간이란 말도 그래서 안 쓰고 있는데 네. 지금 김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웹의 미래를 바꾸게 될 것이고 여태까지 웹은 사람들만 써왔고 사람들이 거기에 주체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면은 사물들이 거기에 끼어든다라는 것이고요. 사물들이 인공의 지능을 가지고 학습을 하면서 네. 끼어드는 것이고 사람들이 어떤 거기에 조건들을 입력해 놓으면 그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럼 지금까지 쓰던 인터넷과 다른 점은 뭐냐면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로는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블록체인이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데 P2P로 이 디바이스들이 다 관리가 되는 연결이 되고 예컨대 뭐 밥솥과 그 냉장고가 서로 뭐 네. 파일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비토런트 방식으로 주고받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예상. 비토런트라고 우리 영화 파일 다운로드 받고 P2P로 이런 것처럼요. 네. 그다음에 걔들끼리 메시징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옆집 옥상의 태양광 발전소에서 스마트 그리드가 돼가지고 우리 집 세탁기가 거기서 전기를 사옵니다. 서로 협상을 해서. 네. 예, 그랬을 때 이들 간의 디바이스 간의 전기 거래 내역을 지금처럼 한전이나 도쿄전력이 이거를 장부를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한전이 고작 하고 있는 거는 한 가구마다 몇 킬로와트 썼는지 정도 총량만 하고 있는데 이 내역들 그다음에 앞으로 심지어는 피크 타임에 제가 전기를 안 쓸 권리를 팔 수도 있습니다. 지금 탄소 거래건처럼. 그러니까 네. 그거는 그냥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어떤 조건만 딱 입력을 해놓으면 우리 집에 그 전기밥솥이 한전하고 서로 연락을 해서 한전이 아니라 옆집 옥상에 태양광 뭐 발전소랑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옆집 네, 옥상에 네, 태양광 네, 발전소랑 거래를 해서 네, 네. 뭐 1kW를 50원에 산다. 그러다 네, 네, 30원으로 깎을래 이걸 한다는 거죠 지금. 이게 약간 그 스마트 컨트랙트라든가 그런 거고요. 네. 그러니까 걔들이 그런 기계 대 기계 뭐 이제 트랜잭션이 금융 거래가 일어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또 특징이 중요한 게 기계한테 우리 개인 신용 정보나 이런 거 다 심어 놓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네. 우리가 사람 대 사람 금융 거래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의 정보가 이제 없는 이런 블록체인 방식의 거래를 많이 하게 될 거다라고 네.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의 논의를 연결시켜서 좀만 더 말씀드려 보면 이제 저는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이랑 좀 생각이 다른 것이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소비자들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이것이 확산되지는 저는 않을 것 같아요. 기술적 특성상. 네. 왜냐하면 처리 용량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B2B가 맞는데 네. B2B로 뭐 사과 수출하고 받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없는 영역.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 이코노미가 만들어지면 블록체인들 간의 세틀먼트, 청산을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럴 때 이것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그러네. 네, 그래서 좀 미래가 되면 될수록 이것이 어떤 형태로 나아갈지 사람들이 기대를 갖는 것 같아요. 네. 네. 거기서 이제 지금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제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경제학적인 인간상하고 사회학적인 인간상이 항상 충돌을 하는데 네. 이제 우리가 인터넷 세상에서 한번 겪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제학적으로는 인간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회 심리학적으로는 항상 합리적이지가 않은 결정을 많이 내려요. 지금 말씀하신 거래는 AI에게 우리 집에 집사가 있습니다. 요즘에 다 등장하잖아요. 미국에 알렉사도 있고 우리나라에 기가도 있고 누구도 있고 한데 자 그럼 우리 집안이 관리되는 것을 최소 비용으로 최적화해서 네가 다 관리해. 인공지능 집사가 관리를 합니다. 그 비트코인으로 이제 거래를 합니다. 이건 사물 거래, 사물 간 거래예요. 이걸 브루노 라투르라는 이제 사회 철학자는 벌써 이게 80년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액탄트 네트워크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액터, 행위는 행위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기계도 이제 미래에는 행위하는 개체가 될 수 있다. 그 액탄트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서 도시에서는 그게 활용이 됐는데 자 이제 비트코인을 통용해서 최적화를 했는데 그게 주인인 나의 마음에 꼭 들지 않을 수가 있고 저는 그거는 근데 네네. 블록체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AI나 머신러닝의 품질의 문제인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구조가 이렇게 뭐 AI 뭐 그다음에 자율주행 뭐 스마트 그리드 이렇게 각 우리가 이건 병렬적 이해, 평면적 이해고요.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면 물리적 인프라가 사물 인터넷이 될 거고 그래서 손정희 같은 사람이 네. 이제 ARM 같은 반도체 설계 네. 회사를 인수하게 된 것이고요. 앞으로 칩이 많아질 건 수요가. 그 다음에 약간 운영 체제 단에서 블록체인 방식으로 관리가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그 위에서 이제 네. AI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스마트 사람과 그리드가 어떻게 그다음에 관계하느냐. 자율주행 이런 식으로 한 3단계 레이어로 단순화해 보면은 그래서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그다음에 각
네. 영역의 뭐 기술들 뭐 이렇게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좀 넘어가죠. 넘어가서 그러면 그 우리 국제 원조기구가 이쪽 투자를 많이 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원조기구는 또 왜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 예, 예. 네, 그 유엔에서 이제 식량 보조 지원하는 기구가 있는데 유엔 산하의 기구가 있죠. 세계 이제 어려운 사람들한테 식품을 준다라고 하면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유엔에 기부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보통 뭐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냐면 100만 원 기부하면 실제 불쌍한 사람한테는 10,000원밖에 안 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유엔 직원분들 인건비도 있고요. 네. 게다가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다른 사람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엔에서 이번에 시리아 난민을 도와주는데 이 비트코인을 사용을 했고요. 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꼭 휴대폰이나 이 웹이 서비스 접근 가능한 사람한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지갑에 넣어서 QR코드로 출력을 해서 10,000명의 시리아 난민에게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각각 자기에게 해당되는 양이 들어있는 비트코인 지갑을 들고 가서 유엔이 지정한 데 가서 식량을 주세요라고 하면 바꿔서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실시간으로 우리가 모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데다가 시간과 비용은 당연히 단축이 되고 투명성이 확보되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면 복식부기를 뛰어넘는 삼식부기라는 용어를 지금 쓰기 시작합니다. 회계 처리 자체가 실시간으로 될 수 있는 개념이 생기기 때문에 네. 회계를 열심히 보고 있는 딜로이트 같은 컨설팅 회사들은 앞으로 회계사가 분기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방식을 통해서 주주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걸 하게 된다면 기업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컨설팅도 지금 제안을 하는 단계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식 회계는 원천적으로 없어지겠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이나 나쁜 곳에만 쓰이고 검은 거래만 있다면 이게 상당히 규제를 무조건 해야 되는 산업으로 가겠지만 네. 지금 현재 좋은 곳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이거는 마치 인터넷 처음 생겼을 때요. 누가 제일 돈 많이 벌어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마약 파는 사람들이랑요. 인터넷으로 포르노 사이트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인터넷은 그게 아주 작은 부분이었던 거죠. 저는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근데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뭐 일단은 뭐 뭐를 팔고 사고 하는 건 아니니까. 예. 근데 어쨌든 국제 원조기구가 그런 식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쓰면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 가끔씩 이런 뭐 그런 모금해서 후원하는 업체들 직원들이 술집 가서 그 돈 가지고 술 마시고 하는 이런 일들 가끔씩 일어나긴 하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은 원천적으로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네. 원조하러 가고 네. 항공료에 다 날려버리고 그럴 필요가 실제로 없죠. 전달되는 물품은 조그맣고 열심히 하시는 네. 분들도 계신데 네, 맞습니다. 네. 아니, 그런 일들이 없어질 그런 거예요. 의심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떤 좀 재밌는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그 이제 국제 NGO, NPO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은 NGO, NPO로 분류하기는 애매하지만 가장 비트코인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곳이 이 어산지라는 거 아니에요? 위키릭스에. 네. 그러니까 2011년이면 비트코인을 세계적으로 알기도 전인데 2010년에 첫 거래가 있었는데 어산지가 호주인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거의 뭐 체포 대상자가 되고 지금도 영국 런던에 있는 뭐 외국 대사관에 망명 중입니다. 근데 신용카드를 다 막았어요. 네. 그래서 지난 10월에 보니까 어산지가 SNS에 미국 정부와 뭐 존 맥케인 상원 의원 등에게 너무 감사한다. 여러분이 내 신용카드를 다 동결시키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비트코인에 돈을 다 투자했는데 비트코인이 대박났다. 지금 5만% 올랐다. 어산, 그럼 이게 어산지는 예. 자기가 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은행 계좌를 다 막아서 원래 줄리안 어산지한테 그 도피 자금 마련하는 후원이 있었는데 예전에 은행 계좌를 해놨다가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 주소를 그 당시에? 달아놨습니다. 예. 그래서 후원금을 비트코인으로 받았어요 아. 한동안. 예. 그러니까 좋겠다. 초대박이 난 거죠. 그렇죠. 네. 김도원 형, 우리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좀 얘기가 넘어가면서 가긴 갈 텐데 비트코인으로 가기 직전에 블록체인이 금융시장에 적용이 되면 금융시장 어떻게 바뀌어요? 일단 증권거래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지금 제도권 안에서의 블록체인 기술을 접하는 모양새는 네. 기회와 위협이 공존하겠지만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네. 어떻게든 거래소라는 게 있었고 기존의 헤게모니를 뺏긴다라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워낙 분산은 범용성과 효율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야 될 기술인 건 맞지만 쉽사리 비즈니스 모델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뛰어들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글쎄요. 뭐 아니 투자 상품으로서가 아니라 예. 금융시장 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일단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래소 자체가 없어져도 지금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이론상은 그렇죠. 그렇죠. 막상 그런 아직까지 그렇게 한 국가는 없지만 네. 이론상은 그런데 가능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나라에서 세금은 어떻게 떼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매매거래차익에 세금 떼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의를 또 그러면 어떻게 내릴 것이냐에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네. 이거를 미국처럼 상품으로 명시할 것이냐, 아니면 일본처럼 뭐 그냥 거래수단으로만 명시할 것이냐, 한국처럼 화폐도 아니고 상품도 아니고 이렇게 아직 한 발짝 뒤에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정의를 내느냐에 따라서 또 조세는 또 달라지는 거고요. 지금은 약간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회와 위협이 공존하나 일단은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해외를 보면요, 나스닥 같은 경우가 제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래소에 상장이 안 된 비상장 주식서부터 이렇게 하고, 제가 금융기관에 조언을 할 때도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거를 레거시를 다 옮기려면 굉장히 위험 요소도 많고 그러니까 안 하던 것부터, 그래서 비상장 주식 회사들의 캡 테이블을 다 올립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만든 블록체인은 익명적이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다르게 설계를 한 거예요. 충분히 이게 범용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과세도 다 할 수가 있고요. 네. 돈을 버는 것도 P2P, 내 지갑에서 A 회사의 보통주를 우리 김영규 의원님께 이렇게 전달하면 이것이 블록체인에 비가역적으로 남아서 뭐 당국에 신고할 필요도 없고 국세청만 연결하면 여기서 양도세 자동으로 낼 수도 있고요. 예, 그렇게 되는 거고, 이게 제도권이라면 비제도권의 금융시장에서 제가 외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더 이제 상상력이 자유로울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기대하는 부분은 여태까지 우리가 유동화되지 못하고 비용 때문에 증권화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유동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니까 지금 KRX에서 상장된 종목이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우리가 엄청난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다른 자잘한 것들은 못 한다고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근데 블록체인상으로 그렇게 증권화시키고 유동화시킬 수, 예컨대 P2P 대출이 요즘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것에 채권을 갖다가 유동화한다든지 관리한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예탁원 같은 게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마이너한 영역에서는 그렇게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앞으로는 미술 시장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런데 예컨대 피카소 그림이 500억이다. 그러면 진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 피카소 그림을 500억짜리를 잘게 유동화해 갖고 팔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럼 그러겠죠. 그것이 다 거래가 될 수 있는데, 여태까지는 그런 거래소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고 운영 비용도 많이 드는데, 블록체인은 그런 것들을 절감하게 해주고 이제 가능하게, 접근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예. 네. 자, 이제 블록체인은 넘어가서요. 우리 이제 비트코인을 좀 얘기를 지금 해봐야 되는데요. 네. 아까 모두에 뭐 한번 했던 얘기인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게 화폐예요? 투자 상품이에요? 첫째 질문이 그거고. 네. 두 번째는 이게 안전자산이에요? 위험자산이에요? 한번 여기서 보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될 것 각자 같아요. 어떻게 근데 생각을 하는지. 일단 아까 우리 최평론가님은 비트코인의 그 화폐로서의 가능성이나 네. 투자 상품으로서의 가능성, 안전자산이냐 위험자산이냐 이런 것들이 네. 아직 하나도 정해지지 않았다. 네.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자리를 잡아야 그렇죠. 이게 뭔지를 알게 될 네네. 거다라는 지금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신 질문을 그냥 제 나름대로 정의를 딱 부러지게 하면, 지금 현재 시점, 미래 이제 2145년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뭐 10년 후 아니라 1년 후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 현재 저 개인적으로는, 자, 이것은 캐러비안 해적 영화에 나오는 아즈텍 금화와 다르지 않은 것이다. 거기서 목걸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귀한 보물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인지는 시장에서 경매될 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네. 피카소의 그림처럼. 그래서 저는 소장해 두면 참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을 뭔가 쓰는 그 효용 가치에 대해서는 아직은 모르겠다. 보유해 두면 이것은 좋다. 안전자산이냐 위험자산이냐. 저는 현재 실체에 대한 확증은 있기 때문에 저는 점점 안전자산화 돼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네. 김도원 연구원은 또 그 증권계를 대표해서 한번 대변을 한번. 엄청 고민스러운데요. 저는 일단 화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가치의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음. 화폐가 됐으면 좋겠지만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품일 것 같습니다. 상품일 것 같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죠. 네. 투표를 하면 저도 잘못하면 저도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그렇죠. 있어서. 캐싱 보트세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 2대 돼. 2로 갈리면. 웬만하면 저도 그냥 묻어가면 되는데 2대 2가 되면 제가 들어야 되거든요. 네. 자, 그때
10,000원에 상당하는 비트코인 저한테 보내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출연자분들께 제가 다 다 보여드렸는데 보내주셨잖아요. 그게 갖고 계시면 지금 뭐 한 그래도 몇십만 원 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거를 네네네. 한 3만 원인가쯤에 네. 팔았어요. 가지고 있더니 네네네. 이게 한 5천 원인가까지 갔었어요. 네네네. 한 점 떨어졌다가 네. 나중에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 네. 3만 원쯤 돼가지고 좋다고 또 팔았죠 그때. 5천 원 되셨을 때 물타기를 좀 하셨어야 되는데. 아주 물타기는 안 했고요. 그때까지는 들여다보지도 않았어요. 네, 솔직히. 네, 네. 근데 어느 날 봤더니 거기까지 갔다 왔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3만 원 돼가지고 좋다고 팔아가지고 또 치맥을 했죠. 네네. 근데 지금 보니까 30만 원이 뭐예요? 100만 원도 넘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면. 100만 원짜리 치맥을 드셨군요. 그러니까 그런 셈이죠. 아까 뭐 얼마짜리 피자 두 판을 먹었다 그러시지만 그렇죠. 지금 하여튼 가격이 1비트가 그 1비트 코인이 뭐 2천만 원 오늘 거의 예, 육박하고 싼 있습니다. 썼는데 달러도 지금 뭐 14,000달러 돌파했다고요. 네네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도대체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누가 좀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이 금융시장에 계신 분들이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둘 중에 한 분이. 제가 이해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변동성이 클 텐데요. 앞에서 제가 그 굳이 옛날에 조개 껍데기 비유를 했던 이유는 그렇게 교환을 하겠다는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렇죠. 지금 현재는 거래소를 통해서 사람들이 사고팔고 하지만 애초에 설계된 것은 거래소를 통해서 사고팔려고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네. 새로운 네트워크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어 간에 거래를 하겠다, 익명으로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생산되는 가치의 기준 잣대는 비트코인으로 환산하겠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좋은 나라에 살고 있죠. 환 변동성이 커봐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 화폐 괜찮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이 지금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고 네. 그런 나라들은 이게 격변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종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걸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국가의 화폐 기준에서 내가 살지 않고 나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살겠다라고 생각하자면 이 안에 들어와서 생산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생산물을 비트코인으로 받고 팔겠습니다. 내 노동을 비트코인으로 보상해 주세요라는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국가가 갑자기 규제를 하게 되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잠재 풀이 확 줄어들었다가요. 일본처럼 갑자기 승인을 해주면 들어오는 GDP의 양이 엄청나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치가 굉장히 가격이 출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 가치가 이 안에서 네트워크에서 생산할 수 있는 이 GDP인지 뭔지 모르는 그 가치가 격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계속해서 유동적이다. 그러나 그 실체는 생겨나고 있는 중이다. 어디에서 멈출진 모르겠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얼마나 더 갈지 모른다. 저는 좀 위아래로 어떻게 알 수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예. 하나 사놓을까요? 이게 이제 저는 저한테만 조용히 나중에 계속만. 디지털 금이라는 생각 좀 하는데요. 실제로 네, 맞아요.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는 금을 받을래, 비트코인 받을래 하면 지금 받겠습니다라고 지금 설문을 같으면 합니다. 그러겠죠. 네. 이게 올라서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결혼할 때 이제 어른들께 금 반지를 받잖아요. 은행에 고이 모셔두고 있거든요. 근데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있어야 한다라고 안전자산을 얘기하는데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나 또는 이렇게 화폐 가치가 불안정한 나라에서는 이거로라도 좀 저장을 해볼까라는 욕구가 계속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어르신들이 금을 이제 혹시라도 무슨 어떤 환란이 날 때를 대비해서 보유하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같은 개념으로 신세대들에게는 투자 대상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 제가 자산이 있으면 정말 금 50%, 안전자산 투자는 비트코인 50% 두고 볼 것 같아요. 근데 금은 이제 그 가격이 안정화됐고 일부 움직이지만 비트코인은 아직은 변동성이 많다는 걸 전제하고, 그런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목에서 이 비트코인을 설계한 자가 일단은 천재성이 뛰어난 사람일 겁니다. 아까 얘기한 생태계, 혁신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뛰어난 수학자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계산을 다 해봤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비트코인이 안정화 시점에 도달하는 게 언제쯤이냐. 그게 2145년쯤이다. 왜 그때 이게 다 채굴이 끝나도록 시간에 대한 설계를 했을까요? 그 예를 들면 이게 계속 연산을 풀어야 채굴이 되게 만들어놨는데 어려운 복잡한 수학 문제를 계속 내요. 그럼 이 설계자는 이미 뭘 계산을 끝냈어야 되냐면 지구 인구는 정해져 있어요.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사는데 2100만 비트코인이 동등하게 분배됐을 경우에 그럼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이 삶의
쓸 수 있는 커런시로서의 역할을 하겠는가, 혹은 그걸 경제활동 인구가 50억이라고 전제했을 때 정도까지 계산했을 것 같고 균형점의 정점을 맞춰놨을 것 같아요. 틀릴 수 있죠, 그게. 항상 맞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계산상의 문제니까.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100년 동안은 이 채굴이 계속 이어지면서 비트코인이 한 100년 쓰고 이거 유행인데 스토리텔링이 너무 좋으니까 미지의 수학자가 뭐 이런 걸 만들었다, 뭐 광풍이 분다, 얼마나 재미를 많이 주고 있습니까? 손해보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그래서 그런 재미로 스티븐 스필버그식의 창작물이 아니라면 굉장히 좀 장기간을 내다보고 설계를 했을 것이다. 그럼 제 생각에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겠는가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두 분이 이제 한 가지씩 보유 이유를 말씀해 아까 이제 네네네. 이렇게 금부치 소장의 가치 그다음에 어떤 안전 자산으로서 근데 좀 저는 다른 관점에서 네. 좀 우리가 볼 게 있는데요. 예컨대 저는 예전부터 비트코인을 싸게 사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막 한번 팔았다 샀다 이것도 아는데 제가 발견한 비트코인이 필요한 이유는 요즘 ICO라고 해서 정부가 금지해 갖고 했는 저기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신규 코인 발행, 그러니까 자본 시장의 자본 조달이나 이런 거의 새로운 방식인데 저는 이제 공부하려고 이제 해외 ICO에 많이 참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옥석 가리기도 직접 해보고 그랬을 때 이 비트코인으로 그 ICO를 결제하는 게 이더리움이나 너무 편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새로운 자본 시장이 열린다고 했을 때 예전에는 굉장히 해외에 우리가 엔젤 투자하기도 어렵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미국 SEC에 이제 적격 투자자로 등록도 했는데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나고 뭐 세콰이어나 이런 유력 벤처 캐피탈이랑 저랑 거의 같은 시점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두 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도 우리가 앞으로는 충분히 많은 보유의 이유 같은 것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 네. 커피 전문점 가서 커피 마시고 긁는 거 말고도 네네네.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 제가 알겠습니다. 우리 최평론가님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제 네네. 생각을 네. 반론이 아니라 제 생각을 얘기하고 다음 질문 우리 김도원 연구원한테 넘기겠습니다. 저는 그 2140년, 2145년이요. 그 설계한 이유를 이렇게 충분히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사람들한테 충분히 뿌려주는 데 걸리는 시간 뭐 이런 거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전 그거 아닌 딴 네네.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예. 그때쯤 되면 이 인터넷을 블록체인을 모르는 인터넷을 모르는 세대들은 다 죽어 나가고요. 새로 올라오는 세대들은 블록체인이라는 게 아주 익숙해질 익숙하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애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다 이 블록체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전 세상. 세대가 응.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네트워크이죠. 생태계. 네. 좀 그래서 그 계산을 혹시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뭐 제가 그런 참고로 생각을- 말씀드리면 2145년도 중요하지만 이게 발행이 직선화돼서 있는 게 아니라 지수함수식이어서 네.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한 2, 30년 후에 2040년 정도면 거의 거의- 다 채굴이 네. 된다. 실질적으로는 95% 이상이 다 채굴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서 비슷한 생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양자 컴퓨터가 개발 중인데 그렇죠, 그렇죠.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 비트코인의 이 알고리즘이 좀 무너집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쓰는 공인인증서도 같이 무너지는데 그 양자 컴퓨터 개발 시점을 약간 고려한 게 아닌가. 예, 아, 뭐 그렇게 생각.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또 다른 예 그런 네. 겁니다. 예. 어쨌든 비트코인은 뭐 수가 제한돼 있다 그러지만 전 제한돼 있지 공급이 제한돼 있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쪼개면 되잖아요. 그냥 앞으로 그렇죠. 소수점 8자리까지. 네. 예. 8자리 다음에 그 8자리에 곱하기 또 8배에서 쪼갤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려면. 아 근데 그 기술은 나오겠죠. 룰을 바꾸는 게 어렵습니다. 네. 이거는.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우리 김도원 연구원 그 시카고에서는 선물을 도입한다 그랬고 우리는 안 하는 걸로 했죠. 안 하기로 했고요. 네. 그 우리가 안 하게 되고 시카고는 하게 된 거에 대해서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는 이제 매크로를 보는 입장에서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전통화폐 대항마로 비트코인이 제시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네. 지금 전통화폐 헤게모니는 미국 달러가 지고 있죠. 근데 그런 미국 달러에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시카고 거래소가 이것을 상품으로 인정했단 말이죠. 네. 지금 기득권과 헤게모니를 짓고 있는 선두주자가 이것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했다는 것은 글쎄요 앞으로 적이 되기 전에 동지가 된다라는 측면이 좀 더 강한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상품으로의 트렌드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도 빨리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미 민간 쪽에서의 효율성과 가성성과 범용성은 이미 너무나 스탠다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가 너무 법무부를 내세워서 TF 마치 이걸 잘못하면 새고랑 찰 것 같은 이런 인식을 심어주면서 하는 거는 약간 좀 늦은 감은 있다. 그래서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이번에 선물을 게시한 것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그 변동성을 높이겠지만 오히려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안정성을 도모하는 역할을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그 선물 거래소에 올라가면 이른바 빅숏을 누군가 시도하지 않을까 예, 엄청 그런 하겠죠. 예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초반기에는 엄청나게 뭐 마치 제가 뭐 돈은 없지만 저도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숏을 누군가 칠 거라는 정보가 나가면 또 이렇게 숏 포지션 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반대편에서는 막 그걸 올려버리거나 꼭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뭐 네. 어디선가의 결정은 나겠죠. 누군가는 숏 포지션을 할 거고 누군가는 롱 포지션을 하면서 가격이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움직여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모든 경우는- 사람이 숏 포지션은 하지는 않을 것 그렇죠. 같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그걸 또 반대로. 노리고 또 반대 전략을 취하거나 그러면 재밌어지겠네요. 양방향성의 거래가 네. 포지션이 되니까요. 예. 넘어가서 이거를 갖다 우리 정부가 인정을 안 해주면 그럼 소득세 거래세 부과하는 것도 못 하겠네요. 이걸 뭘 인정을 해야 세금을 거둘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선물 거래는 이제 그렇게 됐고 이 거래 자체에 대해서 지금 상품이냐 화폐냐 뭐냐에 대해서 아직 규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의 기준이 다르니까 이걸 어떻게 정하기가 빠른 시일 내에 정하기는 사실 상당히 어려울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상품으로 가기 전에 지금 우리 금융당국은 이거 유사수신 행위로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혼선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인 통일을 정부가 먼저 금융당국에서 해야 되는 게 한국은행이 처음에 딱 내놓은 의견이 제 의견하고 비슷해요. 화폐는 아니다. 아이템이다. 그러니까 상품이다. 소장하려면 거래해서 소장해라. 그다음에 시장의 가격 형성을 맡긴다. 하지만 이걸 화폐로는 정부는 보지 않는다는 게 한국은행 입장이었는데 네. 법무부가 나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언론을 쭉 보시면 비트코인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는데 진실은 비트코인이든 혹은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라도 이 블록체인을 쓰면 훨씬 장부가 거래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검은 돈이 끼어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좀 사회가 심각해져요. 너무 깨끗해져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물이 돼요. 저는 중국 당국이 이거 좀 안 되겠다. 시간을 두고 하자. 이게 처음에 완전히 시장을 개방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다가 급브레이크를 걸고 규제 일변도로 선회했거든요. 이 중국은 굉장히 중국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현명한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그럴 때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유사수신 행위로 처벌한다는 것은 거래의 플랫폼들이 이건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대표적으로 가수 박정훈 씨가 엮인 마이닝맥스라는 회사 사건에서는 채굴하지 않는데 투자를 받아서 착복하고 횡령하고 하는 다단계들이 막 생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비트코인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현혹시켜서 이게 대단한 건데 네. 가격이 엄청나게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프만 보여주면 투자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계정을 만들고 이 어느 정도 정평이 있는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면 안전한데 문제는 그것을 대행해 주겠다고 하는 유사수신 행위, 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거라 그걸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처음부터 비트코인에 지금 다단계 딱지를 붙여버린 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시장 교란이 더 심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좀 정부 당국의 통일성 있게 비트코인을 정부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범위 외에서 지금 유사수신 행위를 하는 건 다 사기니까 처벌받습니다. 속지 마세요. 보이스피싱하고 똑같이 처리해주고 문제는 거래소를 빨리 허가제로 하든 등록제로 하든 이 검증을 해줘야만 시장에서는 피해나 사고가 덜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질문을 할 게 있는데 다른 나라는 가상화폐를 어떻게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 그러니까 정부죠. 우리 정부는 이거 뭐 유사수신 행위다. 니들 이거는 투기다. 니들 손대지 마라. 지금 하도 요즘 뭐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법무부에서 나선 거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마디 해서 이제 그런 문제 안 생기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뭐 튤립법일 얘기도 나오고 별 얘기 다 나오던데요. 그런데 그게 다른 나라뿐 아니라 이게 시각이 참 다양한 게요. 같은 JP 모건에서도 CEO는 이것은 21세기의 튤립 버블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거는 사기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네. 같은 JP 모건의 CTO는 이거 굉장히 앞으로 주목해야 할 새로운 통화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회사 내에서도 임원들끼리 시각이 다른 거고 정부에서도 관계자마다 입장이 다르고 한데
굳이 이제 국가로 단순화를 해보면 일본이 가장 적극적이에요. 일본은 지금 스스로 이 가상화폐 TF를 만들어서 일본의 가상화폐를 만드는 걸 연구를 시작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 화폐 수준이 아니라 블록체인을 제대로 활용한 비트코인과도 호환이 되는 일본산 메이드 인 저팬 아마 코인이 나올 것 같아요. 미쓰비시 은행이랑 다 같이 네. 뭐 그런 걸 근데 하고 이게 있죠. 완전히 사기로 갈 수 있는 건 전혀 베네수엘라가 아주 재밌어요. 지금 모라토리엄 위기다 보니까 우리는 페트로 커런시라는 걸 만들어서 화폐 개혁을 할 건데 아예 우리나라의 화폐는 이 가상 화폐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네. 이건 제가 보기에는 디지털 코인 형태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쓰던 안 쓰던 화폐 개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파산 지경에 가다 보니까. 네. 저건 굉장히 좀 위험한 행위다라고 또 이제 보여지는 대목도 있어요. 그 중간에 선진국들은 미국은 시장에선 허용,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옵션, 상품 다 인정을 했고 네. 다만 정부에서는 이것을 화폐로 인정할 건지는 보수적으로 볼 텐데 네. 일본은 적극적. 중국은 굉장히 적극적이라 비트코인의 주요 시장이 되려고 하다가 지금 규제, 지금 검토 중인 것 같아요. 그러겠죠. 내부 청소를 한 후에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투 스텝으로. 네. 그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디펜시브한 입장에 속하고요. 네. 영국 적극적. 그럼 대체로는 시장에 맡겨놓은 선진국들이 많고 좀 규제하는 나라가 몇 개 있는 반면에 제가 보기엔 민간 시장에서는 이걸 뭐 아이템으로 쓰시든 사이버머니라고 생각하고 쓰시든 아니면 뭐 이게 대체적인 화폐라고 쓰시든 알아서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라고 허용하고 있는 흐름이 대세거든요. 네. 우리나라만 좀 특이하게 디펜시브한 것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사실은 원래 이제 마지막 질문이 하나 써 있긴 써 있는데 제가 이 질문은 안 드리려고 그래요. 질문이 뭔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비트코인 이거 사도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질문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실 것 같아. 이거는 시청자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 특히 이거를 이 투기 상품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그 인터넷 혁명이다 또는 4차 산업 혁명이다 또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서 한 가지 지금 질문에 저는 대답을 그 질문을 다 하니까요. 가장 궁금해하는 게 그거잖아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 얘기해 보세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사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반드시 사세요. 다만 아까 투기와 투자의 경계가 어디냐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의 한계폭 내에서 이거 지금 학습을 안 해두시면 나중에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학습하기 위해서 저는 처음에 20만 원 넣었어요. 날아가도 할 수 없지, 깡통돼도. 여유가 있으신 분은 200만 원쯤 넣어보세요. 더 여유가 있으신 분은 한 2천만 원 넣으세요. 소득 많고 자산 많은 분들은. 그런데 우리가 라스베가스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게임부를 해볼 때 네. 칩을 바꿔서 그 라스베가스 카지노 안에서만 쓰는 칩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걸 내가 20만 원어치를 오늘 밤에 날려도 좋을지 500만 원을 날려도 좋을지를 금액을 정하시고 한번 학습을 해보시면 좋은데 통제가 안 된다는 문제가 있죠. 막 오르는 걸 보면은 눈이 그러니까 여기 바뀌면서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돈을 쓸어넣는 게 문제인데 네. 딱 내가 날려도 좋은 금액을 제발 한번 사보시고 1년 정도 학습을 해보시면 아 이런 것이구나 하는 느낌 정도는 오실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분 출연자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보면 비트코인은 통화의 민주혁명이다라는 얘기가 제 가장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화 혁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언제쯤에 이 혁명이 다 끝나고 났을 때 우리가 새로운 통화라든지 새로운 거래 방식이라든지 또 새로운 그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리 잡혀가게 될 텐데 그때 그 모습을 아직은 예단하기 힘들다는 게 오늘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주간 전망대 메인 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